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2주 전 인터뷰에서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예를 들어 부정식품이다 하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또다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올림픽 경기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도 명랑시사에서는 도쿄올림픽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빠 그동안 너무 응원 많이 해주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235가 맞아? 꿈이야? 꿈이에요. 네, 이겨서 정말 좋고요. 뒤가 없는 팀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선수들끼리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고 8월 2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원정대 시작할게요. 월요일 원정대원 두 분 어김없이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국민의힘에 깜짝 입당한 윤석열 예비후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워딩을 하나하나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계속 구설수인데 먼저 부정식품 발언입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이제 아버지죠.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에 져서 선택할 자유를 추천받았다라는 일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책을 추천받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부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읽고 난 뒤에 어떻게 소화를 했느냐, 네. 어떤 독후감을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프리드만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지금. 6월 달에 출마 선언 할 때부터 지금 계속 프리드만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른 책은 언급 없으셨습니까? 편식은 좋지 않습니다. 편식은 다양하게 좋지 좀 않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속이란 것은 기준을 잘라주고 그 기준보다 떨어지면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인데 프리드먼은 그보다 더 아래도 먹으면 병 걸려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이라면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게 그대로 워딩이에요. 그렇죠? 네, 요 워딩을 했었죠. 사실 이 워딩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아니라 사실은 아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치인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정치인에서 나오기 힘든 표현이긴 합니다. 요즘도 서민 음식이라고 할 때 서민이라는 단어도 좀 쓰지 말자. 일반 국민이라는 표현 쓰자. 이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21세기에 이 마지막 문제는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다시피 나올 때마다 오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반대로 설명하면 자신의 소신이 대한민국 상식과 좀 많이 반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량식품 발언이 생각날 정도로 네네. 먹거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네네. 문외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습니다. 네네.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렇죠. 건데요. 네.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 지금 이 윤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헌법 가치에 반한다라는 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측면들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식품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국가나 행정부에서 봤을 때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혹은 이제 쾌적한 그 음식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뭐 식약처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행정부처 기관이나 혹은 입법부에서 이 다듬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허술했어요. 기준이 허술해서 네.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 오늘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먹었을까 싶은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각종 뭐 기생충과 관련된 이슈들도 많았었고 뭐 식품하면은 무슨 물 먹인 소 같은 것들도 맞아요. 네. 90년대는 정말 흔하게 신문지상을 이 장식하던 네.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뭐 페놀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위생의 안전 문제를 거쳐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끝에 이 사망에 이르는 희생 끝에 우리가 만들어온 기준이 있는데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봤다라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와도 말하자면 이제 국민이 선출한 최고 그 의결 기관인 입법부나 입법부에서 정한 기준 혹은 대통령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도 자기가 일선 검사가 판단했을 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네, 네. 스스로 그걸 집행 안 했다고 고백한 셈이고 네. 그렇게 치면 도대체 식품위생법 같은 거를 국회에서 왜 입법해가지고 만들겠으며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말하자면 선출된 적이 없는 권력인 검찰이 어떻게까지 일선에서 할 수 있는가? 어떻게까지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여러 발언이었다. 가지 측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마디 덧붙일 수밖에 없는 네. 게 부정식품의 기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거나 네, 네. 제재 대상이 되면 부정식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폴리페놀 뭐 우유 이렇게 예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지난달에 방배동 족발 아, 그렇죠. 다 물을 담가놓은 그 흔히 말하는 고무 대야에 네. 발을 닦는 모습, 발을 벅벅 문지르는 모습 걸려서 그 해당 업주가 지금 이제 적발이 돼서 네네. 그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네. 걸 부정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표현은 지난달의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멀리 해도 안 가도 멀리 안 당장 가도- 지난달에 있었던 일만 비유해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라는 해명을 무조건 캠프에서 내놔야 되겠지만 어떤 맥락에서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알겠지만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본인이 제대로 소화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를 오늘 그래가지고 네. 윤석열 캠프에서 나온 이제 해명을 봤을 때는 해명을 굉장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곤혹스럽다라는 게 좀 엿보이는 게 네네. 오늘 이제 KBS 그 라디오에 나온 신지호 의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 그런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정식품 제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것이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거든요. 네.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말이 좀 꼬이는 거죠. 사실은 그 부정식품이라고 규정했을 때는 그런 기준선 아래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거라서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최대한 선회를 해서 $5짜리 햄버거도 있어야 되고 50센트짜리 햄버거도 있어야 된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어떤 선택의 폭이 다양해야 된다는 것과 부정식품으로 규정할 정도로 기준선 아래의 그 식품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국민들이 어떤 건강한 식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 문제인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정크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에 말하자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위해한 살을 뭐 갑자기 급격하게 찌우게 된다든지 네네. 다른 영양소가 부족한 어떤 제품들 그걸 이제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정크푸드를 통해서라도 끼니를 때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될 텐데 네네. 사실은 그 정크푸드를 최종적으로는 퇴치하는 것이 행정부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최소한의 제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이고 최소한의 기준인데. 근데 그게 그거 자체도- 당장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정크푸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 같은 공적 어떤 재정이나 이런 거에도 이 위험을 가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을 만들고 그걸 단속을 하는 건데 굉장히 인식이 좀 잘못됐다. 지금 이 유럽 부분 좀 지적하고 국가에서는 싶습니다. 뭐 비만세까지 언급할 정도로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매우 다르다 너무 좋은 표현인가요? 인식 자체가 그르다 정도가 다르다보다 그르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네. 네.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게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기본적으로 국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기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워딩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오늘 이 발언을 두고 흥분을 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흥분하신 것 같아 보니까. 네.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 소위 이제 한국 보수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자유주의라는 게 너무 옛날에 너무 이 시대에 뒤처진 프리드먼만 하더라도 시카고 학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0세기 초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그 신자유주의 기조가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파탄난, 이 실험이 실패한 그 기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서구권의 보수주의들도 프리드먼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너무 옛날이에요. 네네. 너무 시대에 뒤처진 거고 좀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다못해 영국의 보수당처럼 막대한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라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작은 정부론 같은 옛날 거 말고 80년대 거 말고 새로운 보수주의에 발맞출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돼야 되지 않을까. 프리드먼은 좀 그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정식품 발언은 매일경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이런 발언들인데 지면 기사에는 싫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공격하고 있어요.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발췌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뷰에 보통 전문을 싣고 독자들이 보고 판단하게끔 만드는데 편집을 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적어도 지면에서는 확장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도. 이것도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눈치를 본 것. 또 하나는 매일경제 스스로가 지면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네. 뭐 두 가지가 상충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언론 매일경제지죠. 인터뷰 지면 기사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윤 후보가 생각하는 나쁜 규제가 국민 생명을 저하하는 식품 안전 기준이라는 것을 국민이 몰랐을 것이다. 네. 라고 비판을 했고 지면에서 은폐하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 네. 뭐 기자로 활동하거나 혹은 취재를 해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지만 이 발언이 지금 알려지자마자 오늘 하루 종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충격적이죠. 기자라면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이건 특종이다라는 감이 분명히 옵니다. 누군가는 제목으로 삼았을 기사 내용인데. 당연하죠. 이게 네네. 나가면 무조건 터진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네. 의도적으로 지면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걸 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일경제 굉장히 좀 통렬하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미니즘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논란입니까? 네, 일단은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 명불허전에 참석해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라니.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서 남녀 스스로가 안 만나게 되는 게 됐다. 지금 번역기 돌리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이해가 맥락이 좀 잘 안 맞아요.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라는 이 어휘는 저는 80년대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전가요가 갑자기 생각날 만큼.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성가족부 얘기 나왔을 때 성평등부로 계칭하자라고 했을 때 그 단어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녀란 표현은 사실 요즘에 또 잘 안 쓰는. 그렇죠. 안 쓰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뭐 제3의 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과 안 맞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한 문장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다. 그리고 출산 장려금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시험관에 들어가는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가 그러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악용이 돼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가 알 이런 수가 얘기도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정책이나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지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게 하고 집권 현장에 유리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것도 이거 70년대 유신 독재 시절도 아니고 어떤 정책이나 이 방향성,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이 인식도 굉장히 구시대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페미니즘이 집권 연장에 유리하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도 지금 시대에 맞는 인식인가 싶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 쪽에 혹은 여성 정책 쪽에 무게를 싣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대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이 발언이 너무 크게 주목받아서 모두 발언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는데 사실 모두 발언도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 초선 모임에서 이제 한 의원이 대통령이 되겠다 생각 어떻게 하냐라고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거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영광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초선은 2020년에 그래도 당선이 돼서 적어도 1년 반은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네네. 본인 정치 선언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 이게 정치 신인이 자신이 지지율이 높다고 자신의 정치 선배들한테 뭐 대통령 도전할 거면 다시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초선들 중에 자존심 센 의원들이 많을 텐데 이 발언에 굉장히 기분이 많이 나빠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했던 거는 내각제 개헌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말기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을 운운한다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헌법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특정 지역구 주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 당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내각제에 의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내각 책임제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다 이상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의원은 단순히 특정 지역구의 주민들한테 뽑혀서 나온 그러니까 특정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의회라는 게 전체적인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인데. 그럼요. 네. 지역구라는 건 그중에 이제 하나의 역할일 뿐인 거고. 네.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인식은 헌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기도 한 거고 지금 개헌 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기도 한 건데 네. 굉장히 조금 잘못돼 있다.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헌법을 거론했는데 네네. 이 발언을 저는 보면서 과연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네. 우리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을까? 일반 시민들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꼼꼼하게 2번씩 문장을 3번씩 읽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조금 해석이 힘든 대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대선 주자 1위를 가고 있는 후보를 얻었으니 굉장히 힘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국민의힘 전체로까지 이제 화살이 다시 돌아갈 텐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도 오늘이 월요일인데 네. 지난주에 입당했으면 입당에 대한 컨벤션 효과만 얘기해도 부족할 시간에 벌써부터 문제 발언들이 몇 가지나 터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제로 꼽은 문제적 발언만 5개입니다. 오늘 하루에 발생한 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단 주머니 3개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가능은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루에 비단 주머니가 3개 정도 나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매일마다 매일 3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이게 그냥 크게 3개로 오면은 8월 경선 전까지도 심각하게 국민의힘 내부 대선 주자들한테 비판받을 멘트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지금 휴가 중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좀 오늘 홍준표 의원 얘기 왜 안 하나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휴가 중이라서요. 휴가 중. 또 홍 의원 그 페이북을 항상 스토킹하는 우리 헬마우스 휴가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권으로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이게 좀 된 거죠.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정세균 후보 같은 당내 주자죠. 네.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공직기회를 박탈해야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답변 또는 해명 또는 이제 선회하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내용이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하고픈 유혹과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네. 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다라고 적었거든요. 음주운전 전과자의 사회활동 막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벌금 15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냈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쉴드, 변호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음주운전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기준이 달라졌고 엄격해졌죠. 또 최근에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국민들에 대한 분노라든지 관심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네. 근데 그 설령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벌어졌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를 하고 계속해서 숙이고 맞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약에 이렇게 변호를 하게 한다면 오히려 어쨌든 이 후보한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왜 이런 워딩을 했을까요? 물론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전에 올린 글이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뭐 이제 친구 건가요? 공개로 했었던 글이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무리한 쉴드죠. 이제 무리한 쉴드 이것이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가 바뀐 데에 발을 맞춰서 이제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왜 무리한 쉴드일 수밖에 없냐면 일단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이제 방송에 나갔을 때도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다고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굳이 옆에서 무리한 실드를 치는 바람에 더 모양새가 좀 이상해진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이게 반론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뭐 음주운전이라도 했습니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의 행보, 치맥 해동을 비롯한 이제 행보에 대해서 술 마시러 다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장면들 많이 찍혔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역으로 이제 되받아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굳이 안 되는 실드를 무리하게 칠 필요는 없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는 게 오히려 소나기를 피하는 길이다. 이런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SNS 글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강행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이 88%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닌 88%에 대한 산물은 당정청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이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쏘아붙였고.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낙연 후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 경기도민 혈세는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도지사가 판단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결과로서 도민에게 판단을 받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원희룡 지사처럼 대선 도전한다고 지사직을 바로 던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본인이 예비 경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지하면서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 비슷한 그 행보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사실은 이제 3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전국민 지원으로 할 것이냐, 이제 선별 지원으로 할 것이냐 한번 논란이 또 붙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경기도만 추가 지원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월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똑같이 질의를 했거든요. 경기도만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문 대통령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 지원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여력이 없어서 정부 지원이 이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번 일종의 승인이 된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맥락도 이 연장선에서 이제 고민을 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추미애 후보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것처럼 경기도가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걸 이제 기대한 뭐 그런 정책적인 어떤 시도가 아닐까. 그렇죠. 경기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자체의 또 어떤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 어제 사퇴를 했죠? 공식적으로 어제였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금 뭐 도지사직 유지를 두고 신경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사퇴 도지사직을 던지면서 자신은 이제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지사 측은 직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일단 해당 지역의 국민들 입장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역구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당신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뽑을 때 내가 표를 던질 때는 언제든지 도지사직을 던지고 대통령 후보로 뛰어들라라고 표를 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해당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표를 준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도지사 원희룡 지사도 레이스를 쭉 진행하다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하면 그때는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떠나는 게 맞아요. 네네. 제가 죄송합니다. 임기를 못 채웠고 사실은 이 더 큰 임무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할 때는 제주도민들이 박수를 쳐주겠죠. 네. 근데 본인이 던지고 남들은 안 던졌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왜 선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제주도지사가 된 것이 아니라 네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도지사로 선출된 거예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이 베이직한 논리를 뛰어넘어서 너는 왜 던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가장 큰 상대 후보를 건드려서 같이 부각되게 되어보겠다는 의지죠, 그냥. 네. 문제는 이렇게 던진 도지사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득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를 그렇습니다. 보면, 예, 2012년에 이제 김문수 경기지사가 그 당시에 네. 중간에 이제 도지사직을 던지고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었는데 실패를 하고 그 뒤로 이제 경기 지역에서는 정책 제기를 하는데 실패했죠. 네. 그리고 이제 김두관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경남지사에 맞아요. 당선이 됐는데 그때 던지고 나왔다가 그 뒤로 굉장히 오랫동안 네. 지금도 사실 그걸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굉장히 네.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출직들이 이렇게 아무 때나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네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뉴스 원정대였고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죠.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산세가 꺾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어떤 상황이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른데 접종이라든지 그 이후의 조치들이 이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150명, 네. 국외로 유입한 사람이 69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계속 4자릿수인데다가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사실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렇지만 최근에 기본 모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차 대유행 때는 사실은 100명에서 1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해도 사실 대구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2차 대유행 때는 이제 이태원 이제 감염이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100명에서 200명, 300명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연말에. 1000명 왔다 갔다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실 올해 2월에 당시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0명대까지 내려보겠다 그랬었거든요. 희망이 있었죠 당시에. 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차곡차곡 누적돼서 감염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확인이 안 된 감염들이 일상생활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염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델타 변이에다가 휴가 기간이 이제 거기 위에 등을 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지금 보니까 좀 거의 어렵습니다. 한 달째 그러니까 27일째 확진자가 4자릿수입니다. 네.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게다가 이게 편차가 좀 크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별로? 네. 지금 대전 같은 경우와 강원도가 문제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제일 높은 데가 대전입니다. 근데 지금 치료 여유 병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의 중증 환자 병상 801개 가동률은 58.3%인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다 환자가 입원 중이어서 만약에 지금 대전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충남이나 충북이나 세종으로 이제 인근 도시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도 강원도의 24개 중에서 지금 70.8%가 가동 중이에요. 그러면 7개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68.7%에서 뭐 70%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대형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병상 부족 및 그 의료진들의 숫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알겠습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 접어들면서 사실은 이제 10시 땡 하면은 그나마 둘이 모이던 어떤 만남도 다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외출을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약속도 안 잡고.
지금 외출 안 하면 타결받는 뭐 자영업자들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크지만 그중에 또 하나가 택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게 소득 안정 자금이 지급됩니까? 네. 추가로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네. 사실 저 방송이 11시 한 40분쯤 끝나는 방송이 있는데 밤에요? 예. 끝나고 나가면 택시 그 기사분들 쭉 줄을 서 있는 대기줄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게 요즘에 아니 끝이 안 보이는데 그 빨간 불 빈차 그 빨간 불들이 네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렇죠. 제가 택시 타서 기사분한테 여쭤봤더니 요즘에 앱을 통해서 승객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수수료 때문에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 신청을 안 하면 네네. 아예 손님을 받을 수가 받을 수 없는 없으니까.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는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 한시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총 640억 원 규모가 포함이 됐고요. 지난해 1차 한번 지급을 했고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네.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또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분인데 2021년 6월 1일 이전에 6월 1일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입사해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뭐 이직이나 재계약 때문에 공백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7일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이번이 네. 4차 지원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학생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 학생 3만 명 대상으로 또 지원에 나선다고요? 예, 올해 이 사업이 신설이 돼서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네. 전문대 학생들한테 왜 지원을 해주나 궁금하실 텐데 전문대들은 주로 2년 정도 공부를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2학기 때는 주로 실습을 갑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입학한 전문대 학생들은 1학년 때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격인데. 게다가 실습 수업은 올해 뭐 거의 하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사실은 실습이 스펙이에요. 전문대생분들은. 그렇죠. 예, 근데 네. 그거를 지금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네네. 발생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올해 215억 원 규모로 지원을 준비를 했는데 대상은 전문대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이거나 내년도에 졸업 예정자인 3만여 명인데요. 네네. 학교별로 한 군데 쏠릴 수 있으니까 재학생 규모에 따라 배분을 좀 했습니다. 네. 쓸 수 있는 금액들은 어떤 거냐면 공인 국가 자격 취득 시험들이 있어요. 이게 한 54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뭐 굴삭기 운전 기능사 이런 거. 네네. 예,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시험 보는 수수료. 그래서 토익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토익도 엄청 비싸잖아요. 예. 네. 그 여러 번 치다 보면 진짜 돈이 대학생들한테 엄청 많이 너무 부담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학교나 평생교육원, 학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그 학원비가 진짜 못지않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프로그램 이수에 소용되는 비용을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3만 명 한도 내에서 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지난 주말,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지난 주말에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또 강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올린 이후에 세 번째 일요일이었는데요. 네네. 어제도 대면 예배를 3주째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네요. 예, 네. 그냥 뭐 간다 이건데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한 200명, 지난주에도 150에서 200명 정도가 목격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찾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한 3시간 넘게 예배는 이어졌다고 하고요. 네.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그 단 위에 올라간 교인들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없이요? 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교회 수용 인원의 10%, 그것도 최대 19명까지만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는데 네. 이 성북구청에 있는 직원이 찾았더니 어제 보도를 보니까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 이제 관계자가. 정부가 얘기하는 방역 지침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현장 점검을 갔던 성북구청 직원은 교인들에게 가로막힌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이미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시설 폐쇄 절차 진행 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18일에 강행을 해서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25일 날 또 예배를 강행을 해서 이런 상황인 가운데 또 예배를 강행했으니까 시설 폐쇄 절차가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네. 진행이 되고 있었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추가 조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자치구에서 2차 운영 중단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이 과태료가 사실 또 얼마 안 되고 이러면 굉장히 또 우습게 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지난번에 15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4단계 이후에도 계속 강행하고 있고 지금 시설 폐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강행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광복절을 맞아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개최하겠다고 오늘 밝혔죠? 네, 그러니까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라고 있습니다. 혁명당에서 오늘 정광훈 목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해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 그리고 서울시 전역 집회금지와 예배 전면 금지 조치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도 또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 주장은 뭐냐면 네.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은 급속도로 검사 건수를 늘려서 정부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기 방역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집회 참석자들이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음성을 확인한 다음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잖아요. 네네. 1인 시위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시위는 광화문에 모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에 봤던 그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네요, 높은데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는 방역지침에 이미 받았고 14일하고 15일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네. 사실은 자영업자분들도 시위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있었죠. 네. 네, 자동차로 하기도 하고. 네,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집회 금지라고 하는 방역 수칙을 그대로 적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민주노총은 봐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런 뉘앙스의 주장인데 글쎄요. 이번 사건 뭐 어쨌든 8월 15일 날 실제 강행할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지도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슈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6대전이 요즘 되게 유명한데요. 네네. 이게 그냥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지인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네네. 지난번에 식판에 관련된 식사와 관련된 제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뭐 부실 식사 뭐 등등해서요. 네. 이번에 제보가 왔는데 저는 이게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해병대 1사단의 대대장이 지난해 11월에 낙탄 지점, 그러니까 탄피가 떨어지는 지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하사 한 사람을 사선에 배치하고 시험 사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사선에 배치를 했다고요? 사선에 배치를 하고 탄피가 어디로 떨어지냐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사격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 훈련을 하다 보니까 탄피가 분실되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 탄피 분실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군대 네네. 내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낙탄 지점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라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안 돼서 네. 사단에 제보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했으나 처리가 안 됐다. 와 이게 맞는 실화 맞는 거죠? 네, 실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맞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제 글이고 예. 제보까지 했으나 처리 안 됐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제보 내용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지난해에 제주의 신속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 대대장이 휴일에 관용 차량을 가지고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고 4월에 실시한 합동 상륙 훈련 때는 혼자서 초밥을 사다 먹었다. 많은 비행 사실을 제보를 했는데 조사는커녕 대대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한 상황이거든요.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더 왜 분노가 넘어가면은 왜 이렇게 실없는 웃음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왜 그럴 때는 적절한 단어가 잘 안 찾아지는 그냥 욱하는 순간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군 내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요즘 특히 더 자주 전달해 드리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해병대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인 거죠. 네. 대대장에게는 서면 경고, 해당 대대는 기관 경고 조치를 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내용에서는
법무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대요. 징계 네. 절차가 진행 중이랬는데 이 사격 관련 규정에 사대 앞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답니다. 아니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네,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격 관련해서는 해당 부대장이 안전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네. 안전수칙 위반으로 이제 경고를 했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을 벌인 그 상식선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사람이 인식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상태로 네. 그 인식의 상태로 다른 일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게 드러난 그런 것만 부분들. 한 건이겠고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러 개 제보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국군 내부의 조사 수사라는 게 항상 그 신뢰가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소식 있으면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원정대 2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위켄드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Save Your Tears 들으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이어집니다.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적반하장 가해자에게 네네. 법원이 징역을 선고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고 엉망진창, 좌충우돌, 천재분간 못하는 가해자인 듯한 건데 가해자인데요. 네. 만취 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그 남성이 혀가 절단됩니다. 그래서 그 남성에게 대법원은 오늘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는데요. 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성현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네. 자신의 차량에 태웁니다. 그러면 집으로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네네. 집과 정반대인 방향, 즉 사람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중에 A 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3병, 청테이프, 피임기구를 삽니다. 청테이프를 샀어요? 예. 피임기구. 네, 이 청테이프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네. 그 피해자가 잠이 들었어요. 자동차를 타는 과정에 그 피해자를 이 청테이프로 묶습니다. 묶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키스를 시도합니다. 네. 그 블랙박스에 찍힌 음성을 들어보면 때 이러지 마 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데요. 네. 그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 몸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네, 이 가해 남성의 그 성폭행 시도를 하는 그 키스를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이제 3cm 정도 절단을 시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가해 남성 성폭행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미수에 거쳤는데 이 다음이 저는 더 기가 찬데 자기가 혀가 잘렸으면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경찰서로 가요. 경찰서로 가요? 자기 혀를 가지고 경찰서로 갑니다. 그 왜 그렇게 가겠어요? 뭐 신고하려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 이 피해 여성보다 자기가 먼저 신고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 여성이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그 성폭행 당했다는 걸로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신고하면 이 여성이 나의 혀를 잘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피해 여성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해 남성 경찰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피해 여성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그 순간에 자기의 판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혀가 절단이 될 정도의 그렇게 증상을 입으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놀라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그렇죠. 그 정신에 그게 본능이죠. 본능인데 갑니까? 자기 행동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사실 이 뭐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조금 부적절한데 원래 이 남성이 유사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가고 싶었는데 비용 문제로 못 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번화가를 2번, 3번 돌면서 이 피해 여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계획적으로 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고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성폭행. 그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서는 먼저로 갔다라는 게 제가 판단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A씨는 범행 이후에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 피해자는 뭐 당연히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그런 사건이었군요. 네네. 결국 법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네네. 여성은 정당 방위가 인정됐습니까? 이것도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앵커가 하기 전에 왔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경찰이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당 방위가 21조, 21조에서 그 정당 방위에 정당한 상당한 이유가 넘어서면 과잉 방어. 그러니까 정당 방위는 조금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저항을 딱 수도하는 데 거쳐야지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정당 방위가 안 돼요. 그래서 정당 방위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입장이고 마지막 이제 21조 3항은 뭔가 하면 그 정당 방위가 과잉으로 넘어간 상황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네가 정당 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를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어떤 과잉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당 방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21조 3항을 적용했는데 검찰에서 아니다. 이건 정당 방위 맞다라고 해서 피해 여성 불기소 처분합니다. 정당 방위로 일단 검찰에서 인정했고 불기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온몸에 다 청테이프로 결박당한 상황에서 그 행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피해 상황을 여성 입장에서는 정당 방위가 맞고 가해 남성이 강간치상이 되는 것은 그 여성의 얼굴을 이렇게 약간 폭행을 해요. 그런데 강간치상이라는 게 강간이라는 것은 신분이고 그 신분이 강간의 기수 미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면 강간치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1심에서 징역 3년 얼토당토하게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피해 여성이 자기가 진짜 온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취한 또 상황이었고. 이거 뭐 항소했다라고 하는데 가해 남성 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3년으로 유지할지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갈지 저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형량 올라가야 한다. 과거같이 가해자가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다는 게 양형 참작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즉 그 가해자가 혀가 약간 절단이 되어 있는 걸 법원에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행동에 대한 대가인 것이지. 원인 제공을 본인이 했으니까요. 그 모든 상황을 본인 책임으로 해야죠. 맞습니다. 3년은 너무 약한데 일단 만취한 여성을 데려다 준다고 속여서 이제 차에 태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납치, 감금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되어야죠. 사실 그 앵커나 청취자들께서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절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부터 그러니까 낮에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하고 절도를 하면 주거침입 절도가 별개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강금을 청테이프로 묶었잖아요. 딱 이렇게 묶이면 사람 못 움직이잖아요. 이 자체가 행동의 자유가 박탈됐으니까 강금. 그 강금했는 상태에서 강간의 시도. 강간의 시도 과정에서 상처가 났으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강금과 강간치상의 경합으로 기소를 했으니까 강금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도 강간죄가 생각하는 형량보다 더 낮다. 경합 과정을 했음에도 3년이다. 저는 다소 어색한 형량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1심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정당 방위가 인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 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색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도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강간 이 성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방위라는 게 이게 21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부당한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저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에 정당방위라는 적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불법에 대한 적법한 행위예요. 불법에 왜 정의가 피해가야 되는 거죠. 그 불법에는 정의는 그냥 바로 딱 현실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중국 형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중국 형법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흉폭한 행위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도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텍사스에도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 많잖아요. 텍사스 주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정당방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딱 수도시키는 데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계도 아니고. 제가 제일 답답했던 판례 중에 하나가 무슨 판례인가 하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저하고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럼 도둑이 딱 들어오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둑이 왔는데 그 도둑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도둑이 한 방 맞고 쓰러졌는데 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방 빵 더 때리면 이게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잉방어면 이게 처벌받는 거니까. 그게 정당방위에서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죠. 이번 선고가 유의미한 게 아마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옛날 사건, 이거 비슷한 사건이 옛날에 있었는데 좀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조금 옛날 이야기는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게 재심이 기각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1988년에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 제목의 영화 있었죠. 그게 88년 사건입니까? 88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유사한 사건인가요? 유사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당시 정말 제가 제일 싫어했던 그 대학교 이제 갓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대법원에 나왔었는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청취자분들이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정조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라 그러는데 그 당시는 보호 가치 있는 정조만 보호받아야 그런 표현을 썼었죠 예전에. 네네. 아니 세상에 보호 가치 있는 정조라는 게 얼마만큼 사람에게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당시 어떤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이게 A라는 여성이 이제 동네에 있는 캐바레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이제 머물다가 나옵니다. 사실 더 이상 거기 있기가 싫어서.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그래서 동네 불량배들이 그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려고 합니다.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 남성 중 1인이 그 여성에게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하니 그 여성이 혀를 이제 절단을 시키는 거죠. 같은 사건이군요. 예, 근데 1심에서 이게 똑같이 유죄가 나요.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혀 절단을 했기 때문에 중상이다. 이래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 여성에게도 처벌이 가해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됐는데 그 당시에 검찰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그러고 이거를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요. 황당하네요. 난리가 났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사건이 무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화까지.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그때 여자 배우가 원미연 선생님이었는데 원미연 선생님이 저도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런 일 한 번 더 발생하면 나 성폭행 그냥 당하겠다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저는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저는 트럼프가 위대한 국가,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그건 트럼프나 주고 국가는 선한 국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선한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국가는 약한 사람 편에 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약한 사람의 편에 서가 있는 하나의 기저가 법치주의예요. 그 법치주의는 그 약한 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법대 들어오면서 제일 싫었던 말이 법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법은 강자의 수단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주인공이 원미경 아까 다른 분 말씀하셔가지고 원미경 네. 그 우리나라 법은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사건들 봐도 그렇고 가해자를 너무 신경 써주시잖아요. 그렇죠. 재판부에서. 그리고 있는 그냥 형량 그대로만 해도 되는데 감경하고. 초범이다, 반성한다, 사회적 유대 관계가 강하다, 합의했다. 그래서 가해자를 위한 법정인지 피해자를 위한 법정인지 헷갈리는 사건들이 지금도 사실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사건 어쨌든 정당방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법은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꼭 좀 법관들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대남 담화문을 내놓은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화문에 담긴 북한의 속내 무엇인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화 여자대학교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 27일이었죠. 이 통신선 복원이 됐습니다. 일단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7월 27일 통신선 복원은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었죠. 네. 왜냐하면 2020년 6월 달에 북한이 공세를 시작하면서 통신선을 다 단절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개성의 공동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떤 의미 있는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7일 발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통신선 복원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남북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건 뭐 북측의 발표 내용이거든요. 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는데 합의했다라고까지 한국도 이제 비슷한 발표를 했고요. 네네. 상당 부분 이제는 그 교착 상태를 벗어나서 남북 관계가 다시 재개되는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죠. 미국 측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북측에 계속 대화를 하자라고 연락을 취했고, 그런데 묵묵부답이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도 항상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원하는데 계속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이 시기에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한국에서 발표도 그렇고 북한 발표도 그렇고 통신선 복원과 앞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정도 수준만 있었거든요. 네네.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도 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었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 뭐 남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가는 것이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네. 일단 통신선 복원으로만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것은 앞으로 북측과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한 상태죠. 그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유엔을 통해서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상 인정을 했고, 또 코로나로 사실상 국가 전체를 봉쇄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었을까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판단하기에 앞서서 네. 8월 1일 날 어저께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7월 27일 날 발표가 됐을 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안 또 우려사안은 8월 달에 예정된 그 연합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연합훈련은 북한이 늘 대북 적대시 정책에 가장 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사안이었죠. 네. 그 부분이 좀 얘기가 돼야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동기,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남북관계 개선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식량난이 있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것도 해석이 어려웠던 게 1월 달에 김정은이 8차 당대회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군중 집회와 여러 가지 북한에서 회의를 하면서 강조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력 갱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네. 또 하나는 북한 내에 있는 이제 사상 투쟁,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렵다 하더라도 과연 한국한테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있었죠.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사실 이제 교수님과 연결한 이유는 김여정 대남 담화문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또 일종의 엄포를 놨는데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교수님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혹은 그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보십니까?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8월 10일부터 사전훈련이 시작되도록 이미 다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재판단의 한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연합훈련 연기나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죠. 연합훈련 근데 연기라는 것은 사실상 연합훈련을 이번엔 취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 60여 개국이 있고 네. 많은 국가들이랑 연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짧게는 1년 아니면 길게는 2년간의 연합훈련의 스케줄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일을 하다가 이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취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고 또 하나는 10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 요원들도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와서 뭔가 훈련의 규모나 내용을 바꾸는 거는 글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둘 중에 선택에 있는 것은 이제 훈련을 하지 않느냐, 맞느냐, 이제 그 정도의 선택만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이런 상황이군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오늘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이 이제 김여정 담화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미 양국은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전작권 전환, 여권 조성,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게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섞여 있거든요. 지금 국방부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훈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글쎄 뭐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거는 연합훈련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뭐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뭐 폴 라카메라 신임 주한미사령관이 7월 2일 날 공식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 연합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임 직후 첫 훈련부터 취소에 동의할 가능성 커 보이지 않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매우 다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뭐 이게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중단할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사령관의 견해를 존중하겠다라고 원래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두 번째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기조는 적대 세력에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서 적대 세력이죠. 미 국내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이란 핵 합의가 여전히 지금 공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보 때 대선 공약을 했거든요.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폐기했는데 자기가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는 걸 다시 복귀하겠다 하는데 여전히 이란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경한 입장을 미국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유화책을 쓴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화책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죠. 국내 또 공화당의 반발이 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미국의 입장에서의 고민거리는 연합훈련을 취소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핵 협상장에 복귀할 것인가. 네. 김여정의 담화도 그렇고 7월 27일 날 발표도 그렇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말씀드린 것 사실상 취소한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방 중이라고 하는데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 서욱 장관한테 전화까지 걸었다고 지난 7월 30일 날. 그 얘기는 그만큼 압박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글쎄,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지금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소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지속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통일부는 그 며칠 전 이제 고위 공직자가, 고위 당국자가 사실상 연기에 무게를 두는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인가요? 오늘도 통일부 대변인 워딩을 보면은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읽혔거든요. 정부 안에서도 이게 참 부처마다 고민이 있어 보여요.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고요. 이 연합훈련은 이 세 개 부처가 다 연계가 돼 있죠. 그렇죠. 가장 주 부처는 사실 국방이고 그렇지만 이게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고 또 이건 김여정과 북한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통일부가 다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하나 안타까운 게 정부 부처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부처가 서로 문제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있고 외교안보실이 있고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빨리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고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어떤 기간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조정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게 참 궁금한데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북한의 의도 파악이 매우 중요하죠. 저는 크게 양쪽 방향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악의적인 의도를 북한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북한이 남북 관계의 진전에 진정성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통신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운. 현재는 사실 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북한은 한국을 압박하고 연합훈련 취소를 추진하고 혹시 안 되더라도 향후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연합훈련을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이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한미 간에 뭔가 불협화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악의적인 의도가 만약에 더 강화된다면 대남 공세 재개를 위한 북한의 명분 쌓기의 가능성도 있죠. 그게 이제 한 파트고요. 또 하나 이제 선의의 측면에서 좀 읽는다면 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달에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관계 복원을 위한 2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훈련이거든요. 네네. 지난 3월 달에 김여정의 비판도 그건 북한 내부에도 알려졌습니다만 북한 주민도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평양 당국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그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지난 3월 달 담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뭐랄까요, 절제한 모습은 있습니다. 굉장히 네. 많이 차이가 나죠. 네네. 그렇다면 북한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비판을 한 후에 남북관계의 개선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를 다 놓고 우리가 과연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한미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7월 27일 날 과연 통신선을 복원했겠느냐, 어느 정도 소통이 있지 않았겠느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관측도 있던데 교수님은 아직 유보적인. 예, 그 부분은 그때 청와대의 박수현 수석인가요? 그 네네. 대답을 했었죠. 연합훈련이랑은 상관이 없다. 뭐 무관하다. 별개의 문제다. 예, 무관하다라고 네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악의적인 경우 혹은 선의로 봤을 경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어떤 커다란 개선, 진전 이걸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북한한테 달려 있죠. 뭐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일관되게 북한에 계속 관여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6월부터 북한이 사실상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갖고 공세를 해왔고 지금도 이제 비슷한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결국 북한한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또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코로나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고 작년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이상 사실상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코로나 상황과 연계돼서 북한의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북한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도 대북 정책을 이끌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지난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 예비후보죠. 네. 기습적인 입당 뭐 이런 언론의 수사들이 있었고 압수수색식 기습 입당 이렇게까지 또 표현한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이 기습을 당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모르죠. 왜냐면 당대표가 없었고 원내대표는 또 휴가 갔고 하여튼 좀 모양새가 약간 이상했어요. 그건 좀 인정하시죠? 뭐 의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직간접으로 듣기에는 물론 오늘 입당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외부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보도가 나왔죠. 8월 2일 입당. 그러면 전격 입당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좀 아까워서 어쨌든 전격적인 입당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땡겨서 하다 보니까 당대표, 원내대표가 안 계신 상황에서 들어오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되네요. 그럼 뭐 늦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8월 2일이 아니면 3일도 될 수 있고 뭐 그 전날 1일도 될 수 있고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권 유력 후보가 이렇게 입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앞으로 있을까요? 저는 좀 이상하던데. 요즘 뭐 옛날에 없던 일 많이 생기니까 뭐 사람들이 다 그 뭐 적응이 된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 일로 알려져 있는데 입당 안 하면 네네. 오히려 부담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질문이 아무래도 뭐 왜 입당을 자꾸 미루느냐, 네. 뭐 간을 보느냐 이런 뭐 이게 좀 부담스러운 논란들이 많았는데. 네. 입당 날짜까지 외부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또 그날도 안 하고 또 미룬다 하면 다음에 들어오다도 그거는 상당히 좀 식은 파이처럼 돼버리고 네. 입당의 어떤 전격적인 효과가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한다면 땡겨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뤄서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의도가 뭔지 몰라서 지금 섭섭하기도 전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 오늘 또 장성민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입당 1시간 전인가요?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 환영식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워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 굉장히 이 어감이 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당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원어브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 장성민 전 의원 입당식에서는 굉장한 찬사를 쏟아내는 예. 잘 읽은 거 맞습니까? 그 장성민 전 온도차가 있었는데 네. 장성민 전 의원은 상징의 의미가 크죠. 지지율과는 별개로 네네.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은 동교동의 적자 중에 적자잖아요. 네네. 지금 뭐 민주당 안에 동교동에서 여기 적자가 어딨냐 다 서자고 얼자지 그러고 있는데 네. 진짜 적자 중에 적자죠. 대학 다닐 때 김대중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가지고 30대에 국정상황실장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30대였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그 당시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동갑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당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일꾼을 상당히 총애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키워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정도니까 그런 분이 들어왔다는 거는 보수정당에 또 그 민주당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왔다는 거는 한마디로 정권 교체 세력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총결집하고 있다. 총집결하고 있다. 이제 밖에 아직 계시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 김동연 전 부총리만 들어오면은 완전 이제 100% 총력 체제가 되겠다. 어벤져스입니까? 그런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워낙 정치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장성민 전 의원에 대해서 찬사를 쏟은 것이지 굳이 윤석열 전 총장과 대비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준석 대표는 섭섭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표현 중에는 그런 것도 녹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흔히 말하는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뭐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를 뭐 무시하거나 뭐 뭐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도움이 절실해서 뭐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시점보다 더 땡겨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그 도움을 가장 크게 받아야 될 당대표나 원내대표 심기를 일부러 거슬려가면서 무시해가면서 들어올 분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래도 지지하는 의원 뭐 41명이 입당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뭔가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들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굳이 당대표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약간 뭐 이런 뉘앙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이 당내에서 개파가 그 때문에 이제 개파 논란이 생겼는데 그렇죠. 개파가 없을 수는 없어요. 뭐 그렇죠. 정당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개파니까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또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뭐 결례를 하든지 뭐 불쾌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신뢰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민심을 좀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거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어느 후보 진영을 떠나가지고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모습의 정당 정치, 새로운 경선 문화다. 그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그 입당 이후에 이제 바로 다음 날이었죠. 그러니까 토요일입니까? 비공개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났다고 하고.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한때 또 윤석열 전 총장을 디스를 흔히 말한 네. 이 디스라고 하면 알아들으시겠죠? 네, 한참 칭찬을 하시다가 편애도 했기 때문에 썩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멘토로서 도움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관계인데 어쨌든 전격 입당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입당하시면서도 그 윤 총장께서 오늘 초선 의모임 때인가 바깥에 있으면서 자기하고 정치 행보를 의논했던 분들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못하고 와서 미안하다는 표현에 거기 대표적인 게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가. 네. 그래서 만나서 사후에 그 양해를 구한 거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고 금태섭 의원도 어쨌든 그 본인이 안고 가야 될 중도 또는 반문 진보 이런 계층 중에 한 부분이니까 계속 같이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났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윤 전 총장 혹은 윤석열 예비 후보 발언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의원님도 좀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 뭐 120시간부터 해서 페미니즘 발언부터 해서 특히 뭐 그 부정식품, 불량식품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치관, 헌법적인 가치관을 뭐 포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직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고 아직은? 정치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거나 또 구체적인 용어까지 자기가 딱 그 정리를 해놓고 발언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들어오면은 즉흥적으로 답변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데 뭐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 문제를 보여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게 계속되면 개선이 안 되고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은 준비된 발언을 하시고 용어 하나 특히 키워딩은 딱 준비해서 하시고 즉흥적으로 하시더라도 늘 신중하게 사려 깊게 하시는 걸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때는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말과 글이 이제 뭐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 평소의 태도, 철학 이런 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실수 한두 건을 이제 트집 잡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윤 후보 예비 후보의 어떤 워딩들을 보면은 아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나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실제 좀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이 아직까지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거고 특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당 후보들도 그런 좀 그게 눈에 띄는데 윤석열 후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표현, 단어 이것도 이제 신중하게 잘 골라서 해야 되지만 생각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생각이 이 대통령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딱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나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좀 여기저기로 이렇게 좀 분산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도 정리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생각 버리고 또 개발해야 될 거 다듬어야 될 생각도 다듬어야 되고 생각도 다듬고 말도 다듬고 그게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표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 이제 꾸민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진태 전 의원이 단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건가요? 결정됐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저는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검사 출신이시죠.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법사위도 경험했고 그분이 하시면은 우리 후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뭐 유언비어나 흑색선전을 하면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네거티브하는 걸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 검증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공격에 대비한 이런 팀인 건가요? 그리고 우리 내부의 이 검증 공세도 과열돼 가지고 이 검증의 이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네거티브로 갈 가능성을 또 사전에 차단하는
그렇죠. 경선에서 워낙 또 심하게 싸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증단에서 할 일을 앞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지만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 가운데서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 아니 이건 순전히 유언비어고 뭐 말하는 사람도 자기 얼굴도 드러내놓지도 않고 네네. 그냥 막 퍼뜨리는 거다라고 네. 하는 건 제외하고 네. 아니고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도 이제 검증 대상에 올릴 수 있고 우리 당 내에서 상대 후보들이 제기하는 의혹도 올릴 수 있고 우리 당 후보들이 이거 좀 검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검증 대상에 올릴 수 있고 뭐 그럴 될 것 같아요. 내부용 외부용 어쨌든 예. 검증은 필요한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표 산하에 직속으로 만든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가 경쟁할 때도 경선 과정에서 당내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개 검증 토론회까지 해서 네네. 그게 본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됐다는 평가입니다. 당시에. 네. 예. 그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컷오프가 예. 국민의힘에서는 대대적으로 없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네. 그전에는 뭐 이렇게 후보 8명 컷오프 근데 실제 보니까 후보가 6명밖에 없고 막 이래서 컷오프를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혹은 그 소위 망신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컷오프를 좀 피해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번도 없었죠. 다른 당대표 경선에 이런 거는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표 경선에 컷오프가 있었고.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예, 장이 덜 썼죠. 근데 이번엔 제대로 다 장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보가 넘쳐나니까 이대로는 정상적으로 그렇죠. 이게 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TV 토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네. 연설, 유세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너무 그래서 많아서. 네. 제대로 된 경쟁, 경선 또 후보 이게 준비를 해내는 거 그런 걸 하려면은 1차 한 번 줄이고 2차 한 번 더 줄여야 제대로 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입니까? 1차 컷오프가 있고 여기서 8명을 추려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막 10명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방식이 100% 국민 여론조사?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당내 지지 기반이 있었던 소위 말하는 조직표가 있었던 당 내 주자보다는 당 외 주자를 좀 고려한 거 아니냐, 배려한 거 아니냐, 내부에서 약간 불만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캠프에도 계시잖아요. 지난 대선 저희는 딴 거는 큰 이견이 없었고, 당에서 그동안에 계속 제기되어 왔던 지난 4.7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도 제기되어 왔던 역선택의 문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만만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 후보가 되게 만들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이제 전달한 거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나 당원들의 민심이 지난번 우리 전당대회 때도 보면은 크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성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성패 자체를 뒤집어 놓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민심을 믿고 가자. 그리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들어와서 이렇게 좀 역선택을 하더라도 대세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최종적으로는 당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확정하는 절차가 또 따로 있지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일단은 동의를 하시나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왜 이제 당원표가 빠진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당내 주자들이 있잖아요. 저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이견이 있었는데 당에서 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하면 따라간다. 마지막으로 이게 선거에 사실 몇 %로 지고 이기고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옵니다. 합당이 일단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시 이준석 대표가 시한을 정했잖아요. 어쨌든 8월 내에 끝나겠다라는 거고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합당 파트너인 국민의당에 대한 배려가 약간 2% 부족한 것 같고 국민의당에서는 요구 조건이 너무 좀 과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조금 이렇게 딜레이를 합당을 좀 미루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래 되면은 서로가 다 안 좋고 또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한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은 합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가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1대1 싸움 양강 대결 구도가 돼버리거든요. 중간에 설 땅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중도 후보로 무소속 후보로 중도에 제3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 입지가 없어요. 표가 양쪽으로 쫙 갈려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표가 안 나오면 바로 다음에 지방선거 있고 그다음 총선이 있는데 거기서 국민의당이 설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은 어쨌든 중도도 정권 교체 지금 장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를 떠나가지고 아예 민주당 출신 동교동 출신인데도 이쪽에 오는 상황이니까 중도에 있는 여론도 정권 교체 그 여론으로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류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도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합치시고 거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도 경선에 출마하시는 게 좋겠다. 경선 버스에 타는 게 좋겠다. 예. 그게 본인과 또 국민의당 또는 중도 세력의 입지를 확보하는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의당을 위하는 말씀으로. 네. 국민의 힘이 아니라 윈윈 상생. 윈윈 상생.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올림픽 원정대. 오늘도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선수단 경기 결과 종합을 해볼 텐데 예. 방금 좋은 소식이 들린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그 올림픽 원정대 코너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네. 대본이 완성이 됐다가 네. 방금 전에 바로 수정이 됐어요. 그런 경우 속보 경쟁이에요. 속보. 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네. 그 먼저 남자 도마 경기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아, 도마. 예. 신재환 선수가 조금 전 끝난 기계체조 남자 도마 결승에서 네.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와. 예, 2012년 런던 올림픽 양학선 선수의 금메달 이후에 네. 9년 만에 금메달이 나왔는데 8명의 선수 중에 6번째로 출전해서 14.783점을 받아서 네. 금메달을 땄고요. 네. 이번 올림픽 남녀 체조에서 모두 메달이 나왔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나오는데 금메달 수여식 하고 있네요.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신재환 선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우뚝 섰어요. 예, 네, 예. 금메달을 깨물지 않겠죠, 저분도. 저번에 깨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배드민턴에서는 동메달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자 복식 동메달 결정전 우리 선수끼리 붙었어요. 우리 선수끼리. 예. 네. 김소영 공이용조가 이소희 신승찬조를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네. 한국 배드민턴은 2016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이어서 2개 대회 연속으로 여자 복식 동메달 1개로 대회를 마감했는데 네. 참 같은 팀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기, 슬프네요. 예, 네네. 48분에 걸친 경기 끝나고 서로 얼싸안고 코트에서 정말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선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동메달 값진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다른 경기도 살펴보죠.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이게 제가 모든 종목을 좀 다루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 올림픽 원정대를 하고 나서 지인들이 네. 저한테 그 어떤 일정 종목도 체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야구 경기 언제 해? 축구 경기 언제 하면 제가 일정을 말해줄 수 있는데 네. 유도 100kg 경기는 언제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질문이 너무 디테일한데요. 너무 디테일합니다. 네, 네. 자,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16강에서 폴란드를 3대0으로 누르고 8강 네.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내일 오전 10시 8강에서 독일과 격돌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상수, 정영식, 장우진이 뛰는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 네. 단체전 8강에서 브라질을 3대0으로 물리치고 네.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에 중국과 프랑스 맞대결 승자와 네. 준결승을 치르고요. 남자 25m 속사권총의 한대윤 선수는 결선에서 중국의 리우에홍과 슈도프 끝에 아쉽게 좀 동메달을 놓쳤습니다. 4위를 했고요. 네네. 88 서울 올림픽부터 사격 종목의 결선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m 속사 권총에서 결선 진출자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대윤 선수가 처음이고요. 네네. 자,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만 열심히 뛰어준 우리 선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야구 이야기도 해보죠. 야구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죠. 네. 예.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 거둔 우리 대표팀 이스라엘과 2라운드를 치렀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게 1라운드에서 6대5로 좀 힘겹게 이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11대1. 11대1. 예,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면 중간에 끝냅니다. 콜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네. 콜드 게임으로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네. 이 경기 승자와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아, 미국과 일본 여기서 이긴 사람과. 예. 그렇군요. 차라리 일본이 올라와서 네. 예, 그냥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예. 네. 그리고 저도 이 사진 봤는데
눈물 흘리는 모습. 우리 체조 간판이죠. 여서정 선수 동메달 땄죠?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남자 체조에서 신재환 선수 금메달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네. 여서정 선수 도마 결승전에서 여자 최초 올림픽 최초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여서정 선수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도마 은메달리스트 여홍철 해설위원의 딸인데요. 네. 부녀가 모두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멋지네요. 이 KBS 해설위원으로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중계하면서 이게 참 중계가 잘 될까 몰라요. 굉장히 그런 거잖아요. 자기 딸이 아들이 하고 있으면 그렇죠.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여서정 선수가 그동안 여홍철의 딸로 이렇게 불려왔었는데 네. 오늘 한 스포츠 채널의 자막을 보니까 네. 여홍철 해설위원을 소개할 때 여서정의 아빠로 이렇게 자막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관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네네. 여서정 선수의 결승전을 아빠의 마음으로 중계하면서 뭐 물개 박수도 나오고. 당연히 나와야죠. 네. 소리도 뭐 지르고 그랬는데 딸이 처음 체조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원해주는. 네. 예.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아니까 처음엔 반대하셨겠죠. 그럼요. 네. 힘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상혁 선수, 우상혁 선수 이름도 또 한번 빛났어요. 한국 신기록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 육상 트랙앤필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은 좀 아쉽게 놓쳤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비행을 했습니다. 24년 동안 멈춰있던 한국 신기록을 우상혁 선수가 뛰어넘은 건데요. 네. 남자 높이뛰기에서 2m 35를 넘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런데 우상혁 선수도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예, 저 김재덕 선수보다 더 파이팅이 넘치더라고요. 더 파이팅이 넘쳤어요? 예. 네. 할 수 있다, 가자, 렛츠고, 끊임없이 외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2m 39 높이에 실패한 뒤에는 괜찮아, 소리쳤고 모든 순서가 마무리된 후에는 지금 이 선수가 국군 체육부대 소속이거든요. 군인답게 거수경례를 선보였습니다. 네. 자, 누리꾼들 메달을 놓치자 어떤 반응이었냐면 현역들이신가 봐요, 누리꾼들이. 네네. 만약에 메달 땄다면 그 조기 전역인데 좀 안타깝게 됐다. 네, 가장 현실적인 댓글들. 의견들 나왔는데 경기 마친 우상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홀가분하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고 오늘 행복하다. 메달은 못 땄지만 괜찮다 이러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 선수들도 그동안 좀 올림픽을 대하는 자세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메달을 못 따는 것에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게임 자체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신기록을 세운 것 자체로도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24년 만에 깬 건데요. 네,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 에너지 좋습니다. 여자 배구도 8강에 진출했어요. 네네. 지난 토요일 운명의 한일전에서 3대2로 굉장히 멋진 승리를 거뒀고 어제 세르비아에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만 8강 진출을 확정했어요. 조 3위로 4일 8강전을 치르는데요. 상대팀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 김연경 선수가 조금 무릎을 테이핑하면서 좀 꽁꽁 감싸고 맞아요. 사진 봤는데 약간 핏줄 혈관도 터지고 그러니까요. 상처가 그대로 좀 이제 중계 카메라에 잡혔는데 고통을 견디면서 또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진짜 몸을 불사른다라는 게 이럴 때 나오는 표현 같습니다. 네. 올림픽 이모저모 볼게요. 이번에 도쿄올림픽 혼성 경기가 트렌드가 됐다고요? 이거 무슨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네. 자, 도쿄올림픽에서는 현재 기존의 혼합복식 경기가 있던 탁구, 배드민턴을 합해서 총 18개 종목에서 혼성전, 남녀가 팀을 이루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2016 리우 올림픽 때는 이 종목이 9개밖에 없었어요. 2배로 늘어났어요? 예,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줬던 양궁 혼성전도 이번 대회에서 처음 채택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성평등 스포츠를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이를 위해서 개회식 때 남녀 기수가 입장할 수 있게 규정을 수정을 했고 여자 선수가 늘어나게 되는 혼성전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번 노력으로 전체 참가 선수 49%가 여성이 됐고 2024 파리 올림픽 때는 남녀의 성비를 5대5로 좀 맞추겠다. 이런 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차후 올림픽에서 이런 혼성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에 대해서 묵념의 시간을 요청했는데 좌절됐다고요? 일본 측에서 IO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사람들이 원폭의 실체를 좀 알길 원한다.
잠시 동안 묵념하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IOC가 이를 좀 거절을 했습니다. 묵념하는 시간은 거절을 당했지만 이 올림픽 폐막식에서 또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별도로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에서 웬만하면 이제 정치적인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거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폐막식에서는 따로 행사를 하긴 하나 봅니다. 예, 행사를 잠깐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 원정대 오늘도 다양한 소식, 오늘도 문자 많이 받겠네요. 끝날 때까지. 이제 힘듭니다. 100km 언제 하냐 뭐 등등. 알겠습니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승원의 명랑시사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